안녕하십니까. 기초가는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초가는 임상실무를 할 게 아니라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2강이죠. 인구와 출산, 가족계획에 대해서 오늘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인구와 먼저 인구와 인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구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정의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인구를 일정 지역에서 일정 시간에 거주하는 사람의 집단을 인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네에 한 일정 지역에서 일정 시간에 사는 것을 사람의 집단을 인구라고 하고 있고요. 인구의 변화의 3요소를 보시면 여기서 인구는 먼저 출생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이동에 의해서 변화하는데 이를 인구의 변화의 3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요인에 이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요인 등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구와 관련된 개념을 보시면 인구 동태로 통계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정태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인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구 동태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있어서 인구가 변동하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출생률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 사산율, 주상기 사망률, 혼인율, 이혼율 등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 동태로서 동태 통계를 통해서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일정 기간에 있어서 인구의 변동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인구 정태는 어느 한순간의 인구의 크기, 그 다음에 분포라든지 인구 밀도, 인구 구조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낮 동안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리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라든지 이제 회사 같은 이런 빌딩이 있는 데는 낮 동안에 시간이 많이 밀렸다가 그다음 밤 시간에 되면은 다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인구 정태 통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령별 인구도 알 수 있고요. 성별 인구도 알 수 있고요. 직업별 인구도 알 수 있는 것이 인구 정태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인구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여러 조건 안에서 가능한 한 최고의 생활을 실현할 수 있을 때의 인구가 이렇게 적정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구성은 그러면 인구의 구성의 특징이 뭐냐면 인구의 구성은 집단의 성이라든지 연령, 산업별, 도촌별 구성 단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 구성은 지역의 사회학적, 경제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구조의 기준을 보면 질적 기준과 양적 기준이 있는데 우리 이거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적 기준에는 성이라든지 직업, 교육 정도, 인종 등을 알 수 있고 양적 기준은 연령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질적 기준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별 인구 구성이 있습니다. 성별 인구 구성은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 성별이라든지 인종, 출생지로서 선천적 요인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비는 여자 인구 100에 대해서 남자 인구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비가 110이라고 하시면 이거는 뭐냐면 여성이 100에 대해서 남성비가 110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에 대해서 남성이 110이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면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과 같은 남녀별 차이라든지 인구 이동에 의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과 그 다음 남녀별 차이 및 인구 이동에 의해서 성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비는 남자 인구수의 분의 여자의 인구수
곱하기 100을 한 것을 이게 성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러면 아까 성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성비가 여자 인구수분의 남자 인구수 곱하기 100의 여자 성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비는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 인구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차 성비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시면 1차 성비가 있는데, 1차 성비라는 것은 10의 성비를 약 110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2차 성비는 이게 중요하죠. 우리 2차 성비가 출생 시의 성비, 그 다음에 이거는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 시의 성비라고 하고 2차 성비 110이라고 했을 때 출생 시 여성 대 남성의 비가 100에 110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이 아까 100으로 봤을 때 남성이 110을 의미하는 것을 보고, 이 2차 성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요. 3차 성비는 현재의 여자 인구 100에 대한 여성의 100에 대한 남성의 인구수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3차 성비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 구성이 있는데, 우리가 부양비라는 것은요, 생산 연령 인구, 경제활동 인구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에서 64세 미만의 인구를 갖다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이런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 인구, 그 다음에 비생산 연령 인구라는 것은 비경제활동 인구, 즉 말해서 0에서 14세 이하, 그 다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부양비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그러면 총부양비 아까 경제활동 인구분의 1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인구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총부양비를 말하고요.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에서 0세에서 14세 인구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우리가 유소년 부양비, 그 다음에 노년 부양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에서 65세 인구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데 유년 인구에 비해서 노년 인구가 많을 때 나타나는 건데, 보통 유년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분의 노년 인구 65세 인구가 많을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노년 부양비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 보시면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고령 인구를 증가를 의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좋겠죠, 우리. 그래서 얘는 고령 인구의 부양비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양비가 높을수록 우리 경제 발달에 그 나라의 경제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은 보통 노년 부양비가 높은 반면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소년 부양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성별이나 연령별 인구 구성을 봤을 때 우리가 피라미드형이 있고, 이거는 피라미드형, 우리 증가형이죠. 그 다음에 종형이 있고, 정지형이고, 항아리형, 단지형, 감퇴형, 별형, 도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별형 같은 경우는 도시형 유입형이고, 표지박형이 호로형, 농촌형, 유초형인데, 일단 먼저 피라미드형을 증가형을 볼까요? 이런 나라들은 보통 이게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다산다사형, 보통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저개발 국가 같은 거는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발전형인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시면 보통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이 높은데, 그래도 이게 어디면 출생률이 더 높다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은 저개발 도상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전형 국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종형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낮은 소산소사형, 예, 소산소사형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인구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0세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인구의 2배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가 그 다음에 종양에 비해서 인구의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5세 인구의 2배.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아리형은 그 다음에 단지형 감퇴령이라는데 사망률도 낮고 출생률보다는 높은 인구, 출생률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감소형으로 있어서 0세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굉장히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별령이건데요. 도시형 유입형 이거는 뭐냐면 생산 연령층이 도시로 유입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의 50%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별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주박형은 이런 생산 연령층이 다 도시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통 15세에서 65 전체가 50% 전체 인구의 그 도시의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고요. 그리고 보통 어디에서 나는 농촌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농촌의 인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가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생산을 돕고 있기도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연령별 우리 성별이나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는 피라미드형, 종형과 항아리형, 별령, 표주박형이 있고 이런 것을 인구 구성 모양은 그래프로 나타난 것을 피라미드식 인구 피라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구 조사 및 인구 변화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대적 의미의 인구 조사는 처음에 1925년 일제시대네요. 이때 처음 실시했고 이후부터 매년 5년마다 실시를 했습니다. 5년마다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 통계라는 것은 크게 나눠서 인구 통계로 볼 수 있는데 생정 통계, 그 다음에 출생과 사망 그걸 알 수 있고요. 자연 증가율과 영유아 사망률 마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정 통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출생하고 사망, 혼인 등의 인구 통계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출생과 사망은 인구 동태나 통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아까 말한 어떤 인구 동태, 인구 동태나 통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증가율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출생률, 보통 출생률, 조출생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뺀 것을 보통 사망률, 보통 사망률을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 증가율로 그 차이를 봐가지고 자연 증가율을 알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유아 사망률이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에도 많이 나왔고 보건학적으로 의의가 있고요. 일단은 영유아 사망률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건학적 의의로. 왜냐하면 영유아 사망률로 인해서 그 나라의 의료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건학적으로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영유아 사망률은 10%에서 1990년대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10%에서 20%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의료가 아직도 발달하지 못했다. 아직도 영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내려가야겠죠. 그 다음에 인구 동태와 인구 정태가 있는데 인구 동태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인구의 변동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년간의 출생이라든지 사망, 결혼, 이혼, 사산 등 인구의 자연적 변동이나 상황 통계라든지 상태를 알려줄 수 있고요. 인구 정태는 보통 어느 특정 시점에 인구의 상태로서 인구의 분포라든지 성별,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의 인구 구성이나 배후 관계, 세대 구성 등이 명확해지는 것이 인구 정태입니다. 그래서 인구 정태는 보통 각종 지표의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인구 동태는 언제 사용하냐면 인구와 관련된 사상의 변화를 파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증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볼까요? 한번. 증가의 개념이라는 것은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서 오는 인구 증가를 자연 증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입과 전출 차이에서 오는 것을 인구 증가를 사회 증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 현황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예,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로 인해서 또는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그리고 학계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노년 부양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평균 수명의 정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인구의 어떤 연간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의 증가 원인,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보급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의료보험 수가, 수혜자의 증가. 그래서 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 낫다는 거죠. 자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평균 수명의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 증가에 따른 재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구 과잉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빈곤이라든지 실업이 증가하고 있겠죠. 그래서 경제 발전에 저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량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 문제 같은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 문제도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주택 문제, 그리고 청소년의 성 문제라든지 빈곤과 실업 문제, 노년 인구의 부양 문제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지구상의 에너지가 고갈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나 정치적으로 불안 상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인구 정책은 인구 조정 정책이 필요한데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출생이라든 사망, 인구 이동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적절한 성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인구 자질 향상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분포,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도시로 많은 사람,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고, 그다음 농촌에는 노년 인구가 많이 이런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인구 규모가 유지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의 인구 정책은 무엇이냐면 바람직한 성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유전질환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피임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인구 문제 홍보 등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저출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율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제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극복 대책은 무엇인지 보면은 만원 추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원 늦게까지 결혼 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풍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낮은 맞벌이로 출산율이 늦어지고 있는데 출산의 기쁨이 되는 사회 형성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되는 출생이라든지 양육, 교육비라든지 이런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출산이 낳는데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것,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 인구가 감소되는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 형성 같은 것들 우리 실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불안한 장수 사회, 그래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이 지원돼야 되겠죠. 그런 걸로 그런 방안으로 우리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것도 하나의 극복 대책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고령 사회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의 증진을 할 수 있는 사회 풍조라든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보시면 이제 가족 계획인데요. 이제 가족 계획에서 우리가 피임이라는 거 있습니다. 피임 방법이나 효과. 우리 크게 나눠서 영구적 피임이 있고요. 영구적 피임의 가장 기본적인 정관절제술이죠. 정관절제술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강결찰술입니다. 이것은 영구적 피임법이라 할 수 있고, 뭐 정관절제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관 부위를 절단해서 정자의 통로를 폐쇄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간호 같은 경우는 부종과 출혈이 심할 경우 대부분 의사에게 연락해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바로 하복부의 불편감은 2, 3일 정도 후에 소실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이게 중요하죠. 일주일 동안 음낭에 무리가 가는 신체 활동이라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난간결찰술은 여성의 양측 난간을 절단하고 폐쇄시켜서 난자와 정자가 난간에서 수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서 영구적, 여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구적 피임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시적 피임 방법은 우리 자궁내 장치가 있습니다. 루프라고 하는데 수정란에 자궁내 착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월경이 끝날 무렵에 루프를 삽입하는 것이 언제냐면 월경이 끝난 날, 끝날 무렵에 삽입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월경 주비법, 이거에 대한 뭐 부작용 같은 경우는 뭐 급성이라든지 만성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출혈이라든지 월경량이 증가하고 대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동통이라든지 장치의 자연 배출 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 번 삽입으로 장기간 피임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대신에 자궁내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월경주기법인데 수태 가능한 기간을 피해서 성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임신 예방을 하는 건데, 보통 월경 전날을 계산해서 12일에서 16일간 5일간이 그죠, 배란은 보통. 그래서 이때 5일간의 배란 기간에부터 정자 생존 기간 3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월경 전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에서 19일 날 8일간의 임신 가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피해서 하는 것이,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월경 주기법이고요. 경구 피임약은 먹는 피임약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임법입니다. 효과가 좋아서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대신에 불규칙하게 복용할 경우 피임 효과가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혈전증이라든지 혈전성 색전증이나 뇌절증이나 관성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고,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이랑 비정상적으로 생식기 출혈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임신부, 수유부, 관절염 환자, 뭐 이런 정맥염 환자라든지 현기증 있는 환자라든지 내분비 질환자, 아니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편두통, 신기능 부족, 정맥류, 우울증 있는 부인이라든지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장점은 월경 주기가 일정해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복용하면 일시적 피임 중 피임 효과가 절대적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높죠. 월경량이 감소하고 월경통이 없어지고 월경 전 긴장 증상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자궁암이나 난간염, 난소암 발생 가능성이 적어지고요. 양성 유방질환이나 유방암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복용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생각난 즉시 바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시간 이상 지난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24시간이 지난 경우는 한 번에 2알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외에도 콘돔인데 이것은 콘돔은 성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죠. 효과적인 피임법이고, 그리고 기초체험법, 아침에 잠을 깼을 때
이때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누운 채로 측정되는 체온을 말하고요. 그리고 배란 날짜를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체온을 재는 것이지 이게 기초체온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교중졸법은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사용한 최초의 피임법이라고 합니다. 성교 도중에 은경을 질 밖으로 빼서 사정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정신적으로 부담이 커서 실패율이 높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프람 부작용이 없고요. 피임 효과가 좋고 여성이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성이 이해하는 협력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자신의 크기에 맞는 크기를 정해서 여성이 생식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고요. 생활 환경 등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살정자제 같은 경우는 성교하기 전에 질 속에 넣는 피임약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할 경우 살정자제의 효과는 매우 높은데 콘돔을 병행할 경우 피임 효과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피임법은 지난 6개월간의 월경 주기 전 가장 짧은 주기가 18일을 뺀 날짜로부터 가장 긴 주기 11일을 뺀 날짜까지 수태 위험이 높은 기간인데 이때를 맞춰서 하는 것이 날짜 피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경 조절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점액 관찰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피임법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피임 효과를 정확하게 절대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해야겠죠.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고 인체에 무해해야 되고 원할 때 언제나 임신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피임에도 실패에도 태아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피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연적 출산 조절법, 아까 월경주기법, 배란기의 성교를 피함으로써 자연적 출산 조절법이라는 것은 배란기의 성교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피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월경주기법이라든지 아까 기초체온법 또는 점액 관찰법, 날짜 피임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적 출산 조절법이고 일시적 피임법 선택할 때 고려 사항은 우리가 효과면도 봐야 되고요. 비용면은 비싸면 너무 못하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정신적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임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일시적 피임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족, 인구와 출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 단원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